두 번째, 두렵죠. 어저께, 그저께 미국이 뭐 올렸습니까? 예, 금리. 야, 두두두둥둥둥둥. 금리 올리면 어떻게 될까? 오늘 사실 이 주제입니다. 미리 가볼까요? 금리 상승 우리한테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그럼 금리 인하가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이제까지 한국 금리 다 높아졌어요? 다 낮아졌어요?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근데 왜 금리 인상이 다 나쁘다고 그러세요? 쇼킹하죠?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팔상의 전환이잖아요. 자, 금리 인상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의심해봐야 되는 거죠. 예, 저 예전에 나와서 이렇게 금리 인하 하면 안 된다는 얘기 했었어요, 예전에.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정부가 금리 인하 천천히 했어요, 항상 선도적으로 했어요. 선도적으로 할 때 제가 금리 인하, 이거 문제 있다라고 이렇게 강하게는 얘기 안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강하게는 얘기는 안 했지만 살며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살며시. 그 왜 그러느냐. 제가 지금 잠깐 드린 말씀이 없잖아요. 우린 금리 인상하면 뭐가 된다?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가계부채 내간이 뭐 한다? 폭발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금리를 인하해야 되냐는 거죠. 자,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죠? 그럼 이제 벌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금리 인상이 우리한테 좋은 건 뭘까? 자, 금리가 상승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뭐냐면은 2016년 요거는 10월 달이었는데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95였는데 지금은 4.7이더라고요. 더 싸게 받으신 분도 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 통계 자료에는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미국 금리 계속 올릴 거죠. 어쨌든 예, 트럼프가 저금리주의자지만 제가 전번 시간에 강의 드렸죠. 그죠? 예, 앨런 보고는 넌 저금리주의자지만 트럼프가 난 더 저금리주의자야. 그래 너 자를 거야. 이거 얘기 들으셨죠? 그렇지만 하여튼 하지만 그 정책은 실현될 수 없는 정책이다라고 제가 전번 시간에 강의를 드렸고 미국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왜? 금리 인상이 문제가 되느냐면 파란색은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입니다. 금리.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떨어졌잖아요. 금리가 계속 떨어졌죠. 빨간 막대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자예요. 이자. 예. 그럼 여러분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도 당연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줄어들어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요 시점이 지금이야. 그죠? 2015년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위험에 들어서는 거예요. 2015년부터 구간을 보시면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금리가 떨어지는데 이자 부담은 오해요. 감소해야 안 감소합니까? 그건 뭐가 돼야 되겠죠? 대출 금액이 그만큼 빨리 늘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네. 정리됐죠? 자, 저거 이거죠? 금리가 인하되는,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먼저 밀어내 볼게요. 가계부채는요, 가계부채가 금리 인하가 나쁜 거 첫 번째, 가계부채가 더 늘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금리가 인하되잖아요? 가계부채가 더 늡니다. 그러다가 인상이 되잖아요? 못 버티고 가는 거예요. 차라리 빨리 인상되는 게 좋은 거예요. 더 커지기 전에. 여러분 보세요. 이때 인상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맞죠? 이제 할 말이 없으시죠? 그죠? 이때 인상을 했어야죠. 이때 인하라는데 이게 늘어나요. 이거 몇 년만 더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건.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일단. 일단 1번은 나왔어요. 아, 왜 금리 인하가 나쁜 거구나를 아셔야죠. 금리 인하는요, 가계부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고요. 그러다 금리가 인상이 되면 가는 거예요. 일본이 그랬잖아요. 일본이 그랬잖아요. 경제위기 극복한다고 90년대 금리 계속 낮췄잖아요. 버티다 마이너스 금리 때리다 한참 못 참고 5에서 6% 갔잖아요. 일본 금리가 한 방에. 1%짜리 금리가 한 방에 6% 갔어요. 일본이 1년 안에. 그래서 거기서 다 간 거 아니에요. 일본 애들이. 금리 인하가 뭐가 좋아요? 하나도 안 좋죠. 다행히 거꾸로 생각하면 다행히 지금 미국 경제가 좋아서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신문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그걸 거꾸로 읽으셔야죠. 신문에 뭐라 나왔습니까? 한국은행 더 이상 금리 조정 능력 상실, 한국 경제 위기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얘기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한국은행이 더 이상 금리를 낮출 수 없기 때문에 한국 경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추지 못하니까 한국 경제 위기가 될 수 있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주류의 생각이고 그게 누구의 생각인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서민의 생각인지 아니면 기업가의 생각이고 재벌들의 생각이고 가진 자들의 생각인지 생각해 봐야죠. 멋있죠 오늘 갑자기. 예?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도 받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금리 더 인하시키는 거예요. 저 누가 더 좋겠어요? 금리 이거 1년만 더 가보면 누가 좋겠습니까? 이 돈 갖고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동산 사잖아요. 그럼 누가 좋아요? 건설회사 연락이 좋은 거죠. LCT 이영복 최고로 좋은 거예요. 답 안 나옵니까? 이거 갖고 뭐 하겠어요? 최고로 좋죠. 이영복이 뭐 하겠어요? 이러면 이거 가지고. 현기한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전용 룸사롱 만들어 놓고 갖다 불러가서 술 처먹고 고도 제한 풀겠죠. 그럼 이 돈 갖고 쫙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딱 금리 올라가서 우린 다 죽는 거고. 이게 진짜 경제 전망이죠. 그 발상의 전환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건 걔네들 생각이에요. 걔네들 생각. 우리는 거꾸로 다행히 미국 경제가 좋아져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이제 한국은행이 더 이상 금리를 낮추진 않으니까 일방적인 한국 경제에서 몰핀을 놓던 부동산에다가 투하하는 그런 몰핀 짓을 못할 것이고 몰핀 짓을 못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정경주책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흐름에 어울려서 한국 경제가 더 투명해질 수 있겠군. 이게 진정한 경제죠. 그게 진정한 경제 뉴스고 그게 진정한 경제 독해입니다. 거짓 경제 독해가 아니라. 이제 다시 웃길게요. 두 번째는 실제 가계소득 증가율이 저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알지만 실제 가계소득 증가율 떨어지는 거 뭐 금방 아시고 계실 겁니다. 실제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취업자도 증감 추이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쉽게 표현하면 소득도 줄고 거기다 금리도 올라가니까 소비하력은 떨어지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분명히 우리 소비력을 낮추는 효과는 있어요. 낮추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우리가 나쁜 이유는 두 가지죠. 가계 부채 부담이 늘어나고 두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죠.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민간 소비 위축을 가져올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만 제 말 이해되셨죠? 그죠? 근데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는. 경제는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방송도 약간 다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이것들 다 그냥 다 돌려깎기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이게 우리가 내년도 경제 전망이 어려운 게 일단 민간 소비가 없습니다. 민간 소비가 나오기가 어렵죠. 당장 2017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보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내가 2016년보다 소비를 늘리겠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맞죠? 작년보다 내가 소비를 좀 늘려야겠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소비는 어렵다라는 게 금방 답이 나오죠. 두 번째 뭐가 되느냐? 정부 재정 슈퍼 예산 400조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이것도 다 보건복지 이것도 다 연금이죠. 뭐 사실은. 실제로 지출이 이렇게 크게 는 게 없습니다. 왜 그건 뭐냐면 올해 예산이 400조 넘었기 때문에 슈퍼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뭐냐면은 총 지출 증가율은 3.7%고요. 총 수입 증가율이 6.0%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자, 이거 보시면 자, 이게 뭐냐면 지출은 요만큼 늘은 거예요. 386에서 400으로. 근데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수입은 391에서 414로 는 거죠.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내가 내년에는 여러분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인데 올해 내가 1,000만 원 쓰다가 내년에는 1,100만 원 쓸 거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은 1,000만 원 벌다 1,200 벌기로 한 거예요. 내가. 됐죠? 내가 올해 200만 원 더 벌어서 100만 원 더 쓸래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 올해 200 더 벌어서 100만 원 더 쓸 거야. 왜 그랬겠어요? 돈 없으니까. 돈 있으면 그죠? 돈 있으면 나 올해 100만 원만 더 벌어도 200 더 쓸래 이럴 거 아닙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정부가 실제로 지출 여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 박근혜 정부 출범 시에 17년 조세 수입 예상이 438조는 거둘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정부가 수립이 됐을 때 통계청에서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럼 2017년 올해 돈을 우리가 438조쯤 거둘 거야 라고 했는데 438조 못 걷고 414조밖에 못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돈이 안 거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재정 지출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뭐 국채 뭐 이건 갖다 여러분 당연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 돈이 이렇게 비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추경 하잖아요. 추경 규모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제가 왜 우리가 망가졌는지 보시면 금방 아는 게 이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얼마나 웃긴 거에 사냐면 신문 기사에 보면 올해 추경 너무 적어 이게 나와요. 국가 경제 걱정 이게 나옵니다. 그 미친 소리예요. 추경은 왜 하는 겁니까? 본 예산을 짰잖아요. 그죠? 그럼 원래는 본 예산대로 그대로 집행이 돼서 경제가 문제가 없어야지 제일 좋은 거죠. 그래 예산을 어떻게 한 겁니까? 가장 잘 짠 예산이죠. 근데 추경이 크다는 건 본 예산을 잘못 짰다는 거잖아요. 그럼 추경이 크다라고 그러면 다 그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기사가 도배가 돼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추경이 커지면 좋아해요. 경제가 살아날 땐 얘기하고. 추경이 적어지면 문제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옛날이 정상인 거예요. 저 때가. 추경이 저거밖에 없을 때가 정상인 거예요. 그러다 이것만 봐도 경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게 정상인 시절이에요. 정상. 정상인 시절에서 비정상의 시절이 됐어요. 이 완전 비정상. 아니 이때 예산에 이게 말이 된 이 예산 300조도 안 될 때인데 300조쯤 할 때인데 30조를 갖다 추경을 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쥐가 곡간을 갉아먹는 나라가 아니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더 해먹을 게 없으니까 점점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표 하나만 갖고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저 딱 보는 순간 와 맛간다요. 경제를 좀만 아는 사람은 끝나. 이게 뭐 희망이 없구나. 다 털어먹는구나. 다 털어먹는구나. 다 털어먹는구나. 다 털어먹는구나.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본 예산을 어이없이 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충격이 필요하죠. 그럼 그 다음에는 다시 긴축 예산 짜야 되죠. 그럼 그것도 어떤 예산이죠? 그럼 이제 다시 또 추경해야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거죠. 부동산 경기 부양 더 힘든 거 우리가 금방 알죠. 우리가 2017년에는 이제 나왔어요. 민간 소비 어렵단 말이에요. 2017년에. 정부 지출 어렵습니다. 정부 지출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도 어렵습니까? 부동산 경기 부양 어렵다는 거 이제 다 답이 나왔죠. 네. 거기다 금리가 인상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당연히. 그냥 상식적인 거죠. 그죠? 부동산이 아주 어려워진다가 아니라 어쨌든 금리가 인상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부양도 정부가 책이 나오기도 어렵죠. 금리가 인상되니까 민간 소비도 어렵고요. 경제는 금리 아닙니까? 금리가 제일 중요한 거고. 경제 강의 시작할 때마다 금리 강의를 시작하는 게 다 정석제가 강의라고 늘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내년에 우리 경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경제도 우리가 쉽지 않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말씀을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가슴이 그렇습니다. 미분양도 엄청 늘어나고 있고요. 이거 뭐냐면 2014년에 경제가 3.9% 성장할 때요. 건설 투자를 제외한 기여가 3.3이 성공했으니까 이때는 건설 경기가 GDP 성장에서 0.6%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전체 경제가 4% 성장하니까 6%면 몇 프로쯤 됩니까? 전체에서 한 7분의 1, 8분의 1 이 정도 차지하는 거죠? 맞죠? 7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2016년 2분기에 우리는 경제 성장을 하고도 체감이 안 오는 게 3.3% 성장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건설 경기를 제외한 게 1.6이에요. 그럼 건설 경기가 얼마인 거죠? 네. 경제 성장한 게 아니에요. 집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때 이미 이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 경제 전망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봐라. 실제로는 우리가 뭐다? 실제로는 이미 2%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경기도 2% 이상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했던 그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2016년 경제 성장이 2% 하면 잘하는 거라고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근데 다만 상반기에 몰핀 맞아갖고는 그거보다 높아진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판단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 이게 너무 이게 그래서 왜 재밌는지 아시겠죠? 그게 언제부터 간 거냐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흘러갔는지 보세요. 이때만 해도 이제 괜찮죠. 14년만 해더라도 경제가. 그죠? 14년 하면 괜찮잖아요. 이때까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말로 해서 이제 세월호 여기 터지기 시작하는데 세월호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2015년에 들어서면서부터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떨어졌다는 게 보여집니다. 정상적인 경제 성장이 나오는 거예요. 2%대가. 좋다가 아니라 어쨌든 2%대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2%대가 나오니까 정부가 못 참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걸 넣기 시작하는 거야. 거품을 넣는 거죠. 이걸 넣은 거예요. 이걸 1년을 넣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 1년 넣는 거예요. 총선 때까지. 그러면 이게 다 어떤 거구나라는 게 표로 다. 그러니까 표 하나만 보셔도 그거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표를 넘기는 게 아니라 표만 보면 이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 말에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잖아요. 이때 뭐 삼성이 뭐 전장산업 뛰어들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립밥 팔아서?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왔고 이렇게 간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성장 고착화의 위험에 빠진 경제 버팀목 역할은 그게 건설 경기가 한 거예요. 건설 경기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부동산. 아까 보셨지만 건설업에서도 다 모였어. 부동산이었죠, 그죠? 다 아파트 진 거야. 아파트로 버틴 건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파트 버틴 거 아파트. 자, 그럼 이제 우리 침울하셨는데 그럼 내년에 이제 2%나 가능할 건지 우리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너무 슬퍼하면 안 되니까. 자, 이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2017년 우리 뭉크의 절규죠. 절규인데 절망 물음표입니다. 첫 번째, 자 금리 인상을 갖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이 왜 좋은지 우리가 한번 아까 느끼셨죠. 그죠? 자, 여기 느끼셨죠. 자, 여러분 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좋겠다. 손 들어 보십시오. 왜 좋으세요, 금리 인상이? 국가 경제가 아니라. 빚이 없어서. 네, 정답이에요. 금리 인상 나쁜 게 아니에요. 빚 있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럼 원래 지금은 한국 경제가 그렇지 않지만 빚은 가게가 가진 겁니까? 기업이 가지는 겁니까? 예. 그럼 금리 인상이 되면 가게가 나빠요? 기업이 나빠요? 예. 지금 돈 기업이 벌었어요? 가게가 벌었어요? 최근에. 기업.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논리가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경제 교과서에 금리 인하가 좋다고 그래요? 금리 인상이 좋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없죠? 그런 얘기 없잖아요. 예, 그거 없어. 어느 게 좋은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이 되면 누가 좋아지고 금리 인하 교과서적이잖아요. 우리 지금 최근에 가게가 돈 벌었어요? 다 재벌만 돈 벌었어요? 재벌만 돈 번 거 알죠?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된다 이제. 이래갖고는 그것도 재벌이 돈 번 게 나쁘다가 아니잖아요. 재벌만 계속 돈을 버니까 민간 소비가 위축되니까 이게 답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재벌이 돈 번 게 나쁘다가 아니라 재벌이 돈 번 걸 우리가 나쁘다고 그럽니까? 재벌이 여러분 우리 재벌 경제 체제를 잠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대만처럼 중소기업 경제 체제로 갔으면 어떡했을 뻔했어요. 대기업 경제 체제로 오너 중심의 체제에 효율적 자원 배분을 해서 한국 경제가 여기까지 왔다. 이걸 어떻게 부정을 합니까? 아니, 삼성이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제가 어저께도 그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삼성 청문회 오면 내가 어떻게 질문해야 된다. 예? 근데 쓰러지면 어떡하냐고. 안 되죠 당연히. 하지만 버트. 그러나 최근에 있어서는 이따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자,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계부채 터진다. 터지면 안 되죠. 근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계부채 이건 논쟁이 많으니까 우리 김광석 소장님하고 제가 논쟁이 많으니까 이거는. 자, 어쨌든 자 이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시키면 가계부채 증가하죠. 가계부채 증가하면 민간 소비 위축되죠. 민간 소비 위축되면 경기 침체되죠. 경기 침체 회복하려고 또 부동산 경기 활성화시키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특히 아까처럼 이렇게 되는데 금리는 떨어지는데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코스로 들어갔다. 그거는 진짜 금리 올려야 될 때예요. 그게 더 가면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미국 땡큐예요. 트럼프 땡큐. 트럼프한테는 아니라 미국 땡큐예요. 미국 땡큐. 두 번째 이게 더 재밌을걸요. 억지로 만들었어요. 가계 수입이에요. 가계 소득 증가율이 늘고 있지 않은데요. 가계 소득 증가율이 늘고 있지 않은데 이거 한번 딱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모든 제가 제 말이 경제 강의할 때 여러분한테 설득력 있는 건 저는 가설을 다 숫자로만 말씀드리잖아요. 경제는 숫자거든요. 가계 소득이 안 늘어요. 안 느는데 근로소득 2% 늘었죠.
근로소득은 늘어요. 계속 급여가 느니까. 가계소득은 계속 뭐한다? 늘지 않습니까? 가계소득은. 근데 보면은 이전 소득도 늘었죠. 이전 소득은 여러분 정부가 공짜로 주는 거. 복지죠. 복지. 예, 그러니까 복지 전 좀 늘었는데 사업소득 좀 늘었잖아요. 뭐하고 뭐가 줄어들었습니까? 재산소득. 그 다음에 가장 큰 거? 이자소득. 딱 보이죠. 우리가 민간 소비가 안 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설이라니까요. 금리가 낮아서예요. 금리가 낮아서 이자를 못 받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전혀 틀렸습니까? 자, 어가 아니라 금융자산 있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시면 금방 나오지만 이거거든요. 이거 계산할게요.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면 이자 소득이 4조 4천억이 줄고 이자 지출은 2조 8천억이 줄어들어요. 왜? 우리 가계가 가진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물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빚내서 집을 많이 사신 분들은 힘들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집인 여러분 당연히 부채가 많습니까? 자산이 많습니까? 자산 중에서도 무슨 자산이 있겠습니까? 금융자산. 금융자산 이자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소득이 높아진다니까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우리가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되게 웃기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이데올로기가 무서운 게 만나서 말씀드려보면 통장에 돈을 몇 천만 원 가지고 계신 분도 국가경제 걱정한답시고 금리 인상을 걱정해요. 답답해서 환장. 야 금리 인상 야 이거 그거 가계부채 형 집 살 때 저 빚 냈어? 아니 나는 안 그런데. 형 왜 그래? 아 그래도 야 우리 나라 경제가 촛불 집회나 나가. 예. 제가 말씀드리는 그게 이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금리가 올라가면 저금리 때문에 여러분 더 하나가 뭐 이게 금방 나오는데 저금리 되잖아요. 매너하지만 저금리가 되면 노령화가 정말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저금리가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억만 있으면 옛날에 이자율이 10%면 10억만 있으면 땡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때 10억 모으기 열풍이 부는 거예요. 10억만 모으면 땡이에요. 왜? 10%면 1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1억 아닙니까? 그럼 내가 노후를 갖다 피스풀하게 갈 수가 있잖아요. 이자율이 1%예요. 10억 모으면 뭐예요? 1년에 1,000만 원인데? 거기다 금융종합과세 맞으면 제기랄. 어떻게 돼요? 금방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건 소비가 높아지는 긍정의 신호일 수 있어요. 왜? 이자 소득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노령화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저축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자율이 계속 10%로 영원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막 돈 모으려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데올로기에 말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금리 인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금리 인하를 그렇게 목 놓아 외치는 사람들이 누군가. 네, 청문회 나오신 그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다 금리 인하. 그분들하고 우리가 그 배치될 수도 있잖아요. 네. 기업하신 분들 다 그게 뜻이 아니라 저도 기업하는 사람인데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금리가 올라가면 또 좋은 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 집 가지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젊은 분들 뭐 사십니까? 전세. 전세값 안 오르잖아요. 전세값 안 오르잖아요, 여러분. 끝. 아니 전세값 왜 올랐어요? 금리 인하 때문에. 아니 전세금 내가 2억 줬어요. 집주인 입장에서 2억 받아봤자 은행에 넣어봤자 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올리고 뭐로 전환하는 겁니까? 월세 전환하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이 주는 혜택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데올로기를 못 깨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깼잖아요, 지금 이데올로기를. 그죠? 이게 쟤네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선동가가 됐나? 네. 그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그동안 못했으니까. 네, 이게 중간이 가려면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제가 너무 강의가 점잖았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보자라는 거죠. 이데올로기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경제 이데올로기도 깨야 된다는 거죠. 정치 이데올로기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국민이 다 정부나 재벌에서 의도한 대로
제가 옛날에 왜 두들겨 맞았어요? 가장 컸던 게 강만수 고환율 정책 까다가 피 봤잖아요, 제가. 그럼 이번에 정부의 저금리 정책을 예를 들면 까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그 제가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제가 처음에 강만수 고환율 정책 2008년 깔 때 사람들 환율에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근데 듣고 나니까 이거 고환율 정책 문제구나.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금리 정책이 다 사람들이 투표하면 다 저금리에 찍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재벌은 다 찍어도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가계부채가 부담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조치는 다른 차원에서 가야 되지. 그걸 금리로 해서 해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시면 할 말이 없으시죠? 전셋값이 안 올라요. 월세 전환율이 떨어질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딱 나오지 않습니까? 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 주거비는 오르고 있지만 주거비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죠. 최근에 전셋값 상승세가 뭐 했다? 지금 살짝 뭐 했다?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주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주춤. 금리가 오르면 이제 딱 떨어질 수 있죠. 그럼 우리 부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